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술 음악 비평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3주간 좀 재미난 공연들 좀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그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라는 좀 현대음악 공연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밤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1시간만 하고 끝나는 그 현대음악 공연인데 거기서도 되게 재미난 레파토리들 많아서 즐겁게 보고 왔고요. 또 그거 외에 또 이제 생황 연주자 한지수 씨가 하시는 CNA시아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음악들, 공통의 음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연에서 고려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일본 연주자의 연주로 들어보는 그런 좀 재미난 시간도 가지고 여러모로 좀 흥미로운 배움이 있는 한 3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주자의 고려악은 어떤 건가요? 그 고려 시대의 음악이 참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고려 시대 고구려의 음악이 일본으로 전해져서 독자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걸 고려악이라고 한대요. 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설마 일본도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다행히 아니죠? 거기서 이렇게 네. 건너 간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아 있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일본 연주자들 중에 몇몇이 계승을 하고 있던 것을 우연히 또 그 한지수라는 분이 알게 되면서 그분들 초대해서 이제 같이 즉흥 연주도 하고 고려악도 연주해보고 하는 그런 좀 신기한 공연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일본의 고구려의 음악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전통의 계파가 있는지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 공연에서 처음 알았어요. 참 아, 잊혀진 역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지요. 역시 또 새로운 데를 잘 다녀주신 우리 신예슬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알게 됐네요. 네. 자, 지난번에는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소개해 주셨고, 싱크넥스트 어떻게 잘 됐답니까? 아우 지금 거의- 너무 폭발적인 인기들 그래요? 아직까지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가 끝인가요? 좀 더 남았어요. 좀 더 남았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긴 호흡으로 계속 상황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계시고 매번 이제 다녀온 사람들의 엄청 대단했다, 정말 핫했다, 뭐 이런 리뷰들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끝까지 계속 다들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어떤 페스티벌입니까? 그 싱크넥스트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다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페스티벌이었다면은 오늘은 조금 클래식이라고 하는 장르를 딱 기준으로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페스티벌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힉 앳 뭉크 뮤직 저 이게 페스티벌이라고 싫어요. 하는데요. 발음이 안 돼. 힉 앳 뭉크 너무 어려워서 저도 하나하나 되게 끊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느낌표까지 들어있어요. 또 여기. 히겐농크라고 발음이 될 텐데 이게 네. 어렵습니다. 히겐농크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클래식 음악가 분들이 모여서 만든 페스티벌이고 그렇지만 이제 뭐 바흐, 베토벤, 비발디 이런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만 하는 건 아니고 동시대 음악들을 조금 같이 연결해서 좀 적극적으로 선보이려고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겐눈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뜻이 뭔가 이제 딱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네. 라틴어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축제의 어떤 큰 지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래식을 계속 너무 오래된 유럽의 전통 음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의 지금 현대적인 버전은 무엇일까? 그 옛날 클래식과 지금의 클래식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네. 그 페스티벌을 작년에 저희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라틴어였군요. 여기 그리고 지금. 그 컨템포러리 동시대 음악이라고 말하면 사실 좀 맨날 헷갈리는데 요즘 음악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네. 작곡된 곡들. 맞아요. 그럼 좀 많이 다른가요? 클래식인데 요즘 작곡된 건 좀 다릅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클래식을 연주하던 악기들로 여전히 연주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음악이긴 하고 뭐 요즘의 그런 시대상도 담고 뭐 전쟁 이야기도 가끔 담기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상상하는 뭐 SF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음악에 다 담기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동시대적인데 어쨌든 이들이 연주해내는 악기 그리고 그 소리, 음향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여전히 베토벤, 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이런 서양 음악 클래식에서 쓰던 악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음향이 그래도 좀 연결성이 좀 더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세종문화회관의 그 페스티벌 싱크넥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전자적인 사운드도 많고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소리들 같은 게 많았다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달라져서 요즘 스타일로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연주하는 단체가 세종 솔로이스트. 이제는 꽤나 유명해진 단체예요. 그쵸. 역사가 생각보다 긴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그 현악기들이랑 이렇게 특히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앙상블들이 꽤 많은데, 세종 솔로이스트도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높은 인지도랑 정말 완성도 높은 연주력을 들려주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단체의 출발점은 한 1994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효라고 하는 줄리어드 음대 교수, 한국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8개국 출신의 되게 최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서 현악 오케스트라를 창설한 게 이 세종 솔로이스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 단체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뭐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것만 이미 20번이 넘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어도 하시고 뭐 다 해서 한 700여 회 이상의 연주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집약적으로도 계속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또 꾸준히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4년이면 진짜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30년씩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특히 막 어느 극장에 소속된 뭐 국립 무슨 단체, 뭐 시립 단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한. 그런 면에서 이제 30년간 이 단체가 지속된다고 하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나라에서 이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30년 내내 막 너무 끈끈한 사이여서 뭐 그 멤버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어려운 거는 mem버가 계속 바뀌는데도 단체가 잘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게 계속 멤버를 바꾸면서도 그러니까 그 세대에 따라 세대가 점점 계속 젊은 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도 30년간 너무 좋은 분위기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그리고 지금 히덴룽크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인데 현대에 어울리는 클래식 아까 얘기하신 게 컨템포러리하고 그 옛날 정통 클래식을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는 현대에 어울리는 클래식이 좀 더 많은 겁니까? 이번에는 그냥 순수하게 비율만 따지자면 기존 클래식이 한 6 정도, 6에서 7 정도 되고 이제 현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최신의 클래식은 한 3에서 4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 작품들은 비발디, 바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베토벤 이렇게 한 네 작곡가 정도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음악이라고 할 것은 데이비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작곡가, 아브너 도만이라고 하는 작곡가 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지지라고 하는 연주자가 직접 작곡한 신작들, 그리고 한국 작곡가, 저희가 이따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텐데요. 김택수라고 하는 작곡가의 신작까지, 뭐, 요 정도의 이제 작곡가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에요. 이 작곡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특히 이제 우리 김택수 작곡가 한국 분이어서 더 궁금한데. 김태수 작곡가는 진짜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미국에서 지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작곡가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작곡가가 될까 이런 것을 막 상상하다 보면은 뭐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피아노를 쳤다 뭐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분의 특징은 과학 영재 출신이세요. 과학고를 나왔고 그래서 과학고 재학 시절부터 막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막 메달 따오고 막 그런 그 과학 영재들 있잖아요. 진짜로 머리가 비상한. 과학 올림피아드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은메달을 따셨대요. 그리고 나서 대단하다.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분이 약간 조금 나이 많은 선배로 이제 계셨었는데 이분이 근데 화학과에 진학하는 도중에 이제 작곡 전공을 같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화학이랑 작곡이 복수 전공이 되죠? 그 저도 정말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셨어요. 네. 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제 화학을 계속 그 업으로 삼을 것 같진 않고 계속 작곡을 해야겠다 하고 작곡 전공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박사를 하시는데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근데 뭐 화학 전공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냉철하고 완전 무결하고 막 그런 곡을 만들 것 같은데 또 곡 스타일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곡 제목이 뭐 국민학교 환상곡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라던가 찹쌀떡 이런 우리가 유년기에 다 계속 같이 경험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친숙한 멜로디 같은 걸 기반으로 그런 관현악곡을 쓰시기도 하고 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선율 뭐 이런 게 이제 국민학교 환상곡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정말 이 전 세대랑 같이 호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음악으로 너무너무 잘 풀어내세요. 그래서 이분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저분이 정말 과학 영재였다니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난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화학계가 인재를 잃었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클래식의 만남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이 세종 솔로이스트의 힛 뭉크를 소개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랑 작곡가 김택수가 한 무대를 같이 만드는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독자층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작가잖아요. 그래서 뭐 개미, 뭐 천사들의 제국, 그쵸. 타나토노트, 뭐 이런 여러 마피용. 시리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10대 시절에 그 베르베르의 상상력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사랑해왔었는데 이분이 지금 올해 8월에 한국에서 발간할 신작이 있으시대요. 네. 키메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신작의 내용을 이제 김택수 작곡가에게 미리 이제 좀 공유를 해가지고 이 뭔가 낭독과 이제 이 소설집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딱 맞물려 떨어지는 음악을 한 자리에서 같이 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SF 소설인데 일단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김택수가 표현을 하고 그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베르베르가 직접 무대에 나와서 나레이션을 하고 다시 네. 또 연주를 하고 나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무대를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기대돼요. 나레이션 네. 어떻게 하려나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읽으시려나요? 그러게요. 약간 연기를 하시려나? 살짝? 그게 또 클래식 공연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질까요? 그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어느 나라 언어로 나레이션을 하실까? 이런 것도 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이 뭔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제가 어쨌든 원문을 읽을 수는 없으니 네. 일단은 그냥 그 시놉시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세종 솔로이스트에서 공개한 내용들만 적당히 찾아보고 있는데 내용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종족 키메라가 막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네.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울버린,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히어로물들. 그렇죠. 그거 저는 워낙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키메라 같은 거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무찔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딱 그런 컨셉으로 이제 울버린은 이제 늑대랑 합쳐진 거고 스파이더맨은 거미의 특성과 합쳐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베르베르의 키메라 이 소설에서도 그 여러 동물의 특성이 섞인 그런 혼종들이 계속 나온대요. 뭐 예컨대 박쥐의 유전자가 섞여서 하늘을 나는 사람들, 뭐 두더지 DNA랑 섞인 사람, 돌고래랑 섞인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그런 히어로물에서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만 봤었던 그런 인물 캐릭터들을 엄청 이제 소설 전반에 중요한 컨셉으로 잡아서 확 풀고 나가는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혼종들이 사는 커뮤니티를 상상하며 썼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김택수 작곡가도 그런 혼종적인 상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것들을 뭔가 다양한 좀 모음곡 형태로 좀 이렇게 서로 다른 리듬과 뭐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곡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스타일로 곡을 꾸리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작품들이 공연이 됩니까?
네, 이렇게 너무 이제 SF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고전적인 무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SF들은 사실 어떤 음악이 나올지 좀 예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스타일이 어떨지.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건 진짜 뭔가 앰비언트 쫙 이렇게 깔아주고 막 낯선 세계? 뭐 이런 거 앰비언트까지만 돼도 그래도 익숙한데 네. 아예 안 익숙한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좀 그렇습니다. 혼종, 어떤 사운드일지 너무 기대가 네. 되고요. 이번 히겐눈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공연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길샤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또 아내 되시는 분께서도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리고 두 분이 오랫동안 같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 혹은 이제 같이 둘만 하는 실내악 이런 것들을 연주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 무대에서도 그 둘이 함께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네. 연주를 하고 또 이 두 사람을 위해 작곡된 또 신작이 있어요. 아브너 도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작곡가가 쓴 곡을 또 같이 연주를 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흐의 음악과 그다음에 이제 완전 최신 신작 거의 한 1, 2년밖에 작곡이 된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최신작을 한 자리에서 너무나 멋진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또 8월 2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길샤함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던데 이분 네. 어떤 분인가요? 저 사실 성함 처음 들어봐서. 아, 길샤함은 네. 뭐랄까요? 그냥 너무 그 깊이 있는 연주 같은 걸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이분에 대한 어떤 인상이 딱 뭔가 하나의 연주 영상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이분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를 했던 엄청난 명연주가 있거든요. 호연으로도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는데 그게 너무 몸으로 연주하기도 힘들고 막 30분 내리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난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한 번도 그 흔들림 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진짜 땀을 이렇게 비 오듯이 흘리면서 너무 멋지게 연주를 끝마치시는 그런 것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이분의 어떤 그런 다른 콩쿠르의 입상이나 뭐 어떤 종류의 객관적인 이력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 연주를 처음 보고 완전히 그냥 반해버렸을 정도로 진짜요? 음악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나신 연주자였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번 프로그램에 기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세종 솔로이스트도 참 흥미로운 것이 네. 사실 그냥 클래식 연주자들이 그냥 클래식 곡만 이제 영원히 연주하고 그 안에서 그냥 계속 나름대로의 그냥 프로그래밍만 해도 충분한데 계속해서 그 시대와 연결되려는 그런 방향성을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에 NFT 아트에 대한 그 전문가 대화랑 연주를 곁들인 NFT 살롱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NFT는 이제 정말 예술 작품의 어떤 비물질적인 거래가 어떻게 막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논의가 됐었던 건데 클래식계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논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까? 그리고 연주를 같이 곁들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 NFT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클래식 음악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와중이고 그래서 지금 세종 솔로이스트 총감독을 맡고 계신 강경원 선생님이 이런 확실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경, 기술, 다양성 이런 보통 우리가 클래식계에서 아주 주목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회적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계속 매개적으로 잘 많이 탐구를 하고 관객들에게도 선보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어요. 참 이 클래식 보통 연주와는 굉장히 달라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본인들도 뭐 같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어떤 관점으로 이번 공연을 좀 봐야 될까요? 관람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관람 포인트는 네. 내가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 왠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클래식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하게 되는 그 특유의 분위기와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분들의 공연장에 갔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애초에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이 세종 솔로이스트가 생각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초에 좀 다르게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쿨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현대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막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막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들을 만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잘 설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세종의 공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뉴 클래식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보여주는 듯한 쿨한 느낌? 당연히 현대곡도 있는 거지. 바흐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뭐 요즘 작곡가도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애초에 전제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쿨한 느낌에 한번 같이 감흥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쿨한 느낌.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네. 좋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두 번째 얘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김택수 작곡가 소개를 했으니 딱 그 택수 작곡가님의 작품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그 정식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바이올린 2대로 같이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길샤함과 앤서니 아델처럼 이제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엄청 조밀하게 맞물리면서 연주하는 곡인데 이제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오마주 투 어나니머스 에인션트 피들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자면 뭐 익명의 고대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바치는 헌사겠지만 사실 피들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깽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그 옛날식의 바이올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오래된 깽깽이 연주자들을 위한 오마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잊혀진 깽깽이 주자들을 위한 오마주, 김택수 작곡, 바이올린의 백주영, 김기희입니다. 잊혀진 깽깽이 주자들을 위한 오마주, 작곡 김태수, 바이올린의 백주영, 김계희였습니다. 2389님 안녕하세요. 친한 언니가 강추해서 국악 채널을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한석주님이 진행하셔서 더더욱 기분 좋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0380님 베르베르의 책 속 키메라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니 너무 궁금해지는 공연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 하고 있고요. 앞서서 히덴룽크 뮤직 페스티벌 살펴봤고요. 이번엔 음악을 주제로 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그 정말 딱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네. 따끈따끈한 신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 네. 제목은 듣기의 철학. 와. 부제가 우리는 무엇을 듣고 듣지 않는가라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네. 듣고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듣지 않는가에도 포인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사실 네. 그냥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되게 뭔가 한 점에 주목해서 보다 보면은 다른 것을 전혀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귀로 뭔가를 들을 때도 늘 언제나 이런 선별 과정, 그다음에 그냥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초반부터 좀 강하게 하고 싶으셔서 이런 부제를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듣는다는 것. 7명의 공저예요. 네. 7명이 뜻을 맞추기도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이분들 성함이 이제 정경영, 김경화, 권현석, 정혜윤, 개희승, 이상욱, 권송택 모두 다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음악학자들이고 한 분만 빼고요. 한 분은 이제 과학기술 철학자로서 이제 여기에 약간 좀 협력 연구처럼 참여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다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공부하고 대학원도 가고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이 음악학자들이 우리가 음악이 아니라 소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한번 겪고 다 함께 의기투합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진행한 결과를 이 책으로 내셨는데 연구하셨던 기간도 꽤 길어요. 이 소리에 관한 연구를 한양대 음악연구소에서 한 2015년쯤부터 시작을 하셨고 19년도에 이제 마지막 한 3년치 예산을 따서 이렇게 막 하셨고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책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이 연구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음악학자들이 보는 소리에 대한 여러 문제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정말 다양한 글들로 만나볼 수 있고 너무 읽기에도 그냥 재미가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에는 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다루는 소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초반에는 우리가 소리라고 하면은 너무 다 펼쳐져 있잖아요. 뭐 그냥 자동차 소리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의 이런 말소리일 수도 있고 해서 가장 되게 일상적인 소리부터 많이 시작을 해주세요. 그런 거리의 소음 같은 것도 얘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소리들을 다르게 듣는지를 짚어내기 위해서 뭐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에게 이 곡을 뭐 50대 교수인 자신과 이제 20대 학생들인 그 자기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들었는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잔나비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여전히 많이 인기가 있는 ASMR, 이렇게 뭐 사근사근하는 소리들, 네네네. 그런 거랑 AI 음성 비서가 이제 뭐 여성의 목소리냐, 중성적 목소리냐, 남성의 목소리냐, 뭐 이런 거랑 게임의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소리 경험, 뭐 교회 예배당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가 뭐 하는 식으로 그 섹션들을 넘어가는 걸 알게 해주는지 등등, 진짜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리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서의 문제의식들을 또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참 그런 소리들을 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소리를 인식한다는 게 전 좀 놀라워요. 그쵸. 왜냐면, 아예 들리지도 않을 수도 네, 있죠. 왜냐면 저는 그냥 누가 옆에서 쿡 찔러서 말을 해주면 그 소리가 있었나?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쵸. 네, 그걸 인식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뭐 시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시야를 맞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소리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쵸. 어딘가에서 나면 그냥 내 귀에 들려오는 거지, 내가 그걸 일부러 듣고 안 듣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아까부터 제가 꽂힌 부분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는가인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제 소리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싶지 않으면은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귀는 감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귀를 감고 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막 하시는 것 중에 뭐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것들, 예전에 막 공포 게임이란 거 했을 때 네. 우리가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포착을 해주신다거나, 뭐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겠고,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귀 기울여서 듣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나도 함께 소리내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보다는 그냥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그 함성이 나의 이 스포츠 경기 경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재밌었던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그냥 싫다고 하는 소음, 노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공장이 처음 가동됐을 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는 지금 엄청 큰 소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소음들이 성스러운 소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성스럽다고요? 네,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성스러운 소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머리 쉐이퍼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예컨대 중세 시대의 오르간 소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오르간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시끄럽고 너무 큰 소리였었지만, 거기서도 나름의 그 맥락에서 신성한 무엇이 있었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사운드도 뭔가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작동의 증거로서 이제 성스러운 소리였었다는 거죠. 뭔가 약간 동경의 대상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공장 생겼을 때는 그 공장 자체가 뭔가 엄청 신기한 뭐 이런 그쵸.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절대적으로 시끄러운 소리 혹은 좋은 소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게 언급되고, 또 한편으로 이 음악 연구진 분들이 다 같이 인천공항에 같이 소리 연구를 하러